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나름대로 살아갈 만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죠. 제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쩌면 놀라울지도 모를 이야기예요. 바라건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그 말은 틀렸더군요. 시간은 상처를 덮는 대신 고요하게 아물지 않는 허전함을 들춰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을 차려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자취하는 아들이 찾아와 주방 식탁에 앉더니 묘하게 조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식탁 위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엄마,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뭐. 제가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한번 말했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기 섞인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 아들 핸드폰에 살짝 보인 사진도 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엔 무감각해지고 아들의 연애조차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응, 그애 말이지? 뭐 데리고 오려는 거야? 그럼 데리고 와. 엄마가 밥 맛있게 해줄게. 사실 단순히 인사만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저 결혼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미안함이었어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삶에 지쳐있는 모습만 보여줘서 이 아이가 결혼을 미뤄온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얼른 마음을 다잡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아들, 나 때문에 네 인생 멈출 생각은 하지 마. 이 엄마 이제 정신 차릴 거야. 자꾸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서 네가 마음을 졸였나 본데 이젠 안 그럴게. 네가 사랑하는 그 아이 어서 데리고 와. 며느리감인지 아닌지 엄마 눈으로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잠깐 눈이 붉어지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요. 그럼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러 번 끓여서인지 국이 조금 짰지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마음 어딘가엔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던 날이었어요. 일주일 뒤,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이 먼저 멈췄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인데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환했어요. 단아하고 정갈한 인상에 어딘가 순수한 눈빛까지 첫인상부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오히려 너무 늦게 불러서 미안하죠. 그런데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머님. 근데 저기 혹시 말씀 편히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불편했구나. 그럼 그래야지. 아유, 아가씨 참 예쁘네. 우리 아들이 반할만 하네.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단번에 알겠어. 거의 입을 떼지 않고 지내던 제 입에서 말이 절로 풀렸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죠. 아들이 고작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또 무겁지 않게 그저 마음 나누듯 이야기를 건넸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들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진지하던지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순 없겠구나 싶은 확신이 스며들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난 더 묻지 않을게. 내 눈엔 이미 다 보이니까. 상견례 날짜나 얼른 잡자꾸나. 그날 밤, 세 식구였던 저희 집에 처음으로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는 실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그이가 잠시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몇 주 뒤, 상견례는 말 그대로 더없이 원만하고 즐겁게 치러졌고 결혼식도 그야말로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하객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죠. 아우, 저 부부는 정말 오래도록 잘 살겠구나. 저는 결혼 선물로 아들 부부에게 새 아파트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교통 좋고 번화한 곳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죠. 직장도 가까웠고 신혼 분위기를 즐기기에도 딱 좋을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데 싫어요. 전 어머님이랑 가까이 살고 싶어요. 가끔 김치도 얻어먹고 밥도 같이 먹고 아플 땐 기댈 수 있고 그런 삶이 좋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찌나 순수하고 따뜻하던지 괜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번화한 아파트 대신 제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줬죠. 창문을 열면 살짝 보이는 거리, 가깝되 간섭은 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이 조금 더 기다려졌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로 찾아올 누군가의 노크가 어쩐지 삶을 다시 데우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주말인데 저랑 데이트해요. 현관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몸이 어찌나 가뿐하던지 평소 욱신거리던 허리며 무릎까지 거짓말처럼 멀쩡했죠. 후다닥 달려나가 문을 열었더니 늘 싱그럽게 웃는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밝고 따뜻한 아이. 저를 참 엄마처럼 챙겨주고 말 한마디에도 정이 묻어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보다 낫다고 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속으론 종종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만큼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생긴 거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무채색 같던 하루들이 색을 입고 불 꺼진 집안에도 햇살이 머무는 기분이랄까요? 밝고 희망차고 기대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게 없다, 입으론 그렇게 말해왔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조그마한 바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엔 친구들이 손주 자랑에 빠져 사는 걸 보며 왜 저리들 보채나 싶었는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고 나니 저도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대놓고 꺼내긴 쑥스러웠지만 마침 외식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저기 애기 좀 봐라. 세상에, 저 입술 좀 봐. 완전 인형이 따로 없네. 어머님 진짜 귀엽네요. 완전 사랑스러워요. 그래? 그럼 너도 하나 낳으면 되지 않겠냐? 결혼한 지 반년 넘었으니 슬슬 아이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니? 물론 내가 섣불리 말한 거라면 미안하구나. 쓱 건넨 말이었는데 며느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미안하긴요. 저랑 오빠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도 아이 갖고 싶어서 노력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쁜 손주 꼭 안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눈가가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래, 알아서들 잘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중에 꼭 저기 애기만큼 귀엽고, 아니 너 닮은 아이 낳거라. 널 닮았다면 분명 엄청 사랑스러울 거야. 내 마음은 벌써부터 콩닥콩닥하네.
그렇게 작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제 인생도 더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설렘으로 시작했고 누군가의 작은 울음소리가 이 집에 들려올 날을 조심스레 꿈꾸며 살아갔죠. 그런데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행여나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까봐 언제쯤 아기 가질 거니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싱그럽고 다정했으며 주말이면 어머님 저랑 데이트해요 하며 문을 두드렸고 밥을 하다 힘들어 보이면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직접 주방에 서기도 했습니다. 우린 함께 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때론 같은 찜질방에서 등을 밀어주기도 했죠. 고부 사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며느린 저에게 진짜 딸처럼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이 소식이 없어도 그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언젠간 결실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이 고요한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어느덧 1년하고 3개월. 그 사이 우리는 별탈 없이 꽤나 다정하게, 꽤나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고 싹싹했고 아들은 그 미소에 젖어 한결 부드러워졌죠. 저도 손주 소식만 기다리며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조용히,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절 찾아오지 않더군요. 요즘엔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하며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한번 찾아가 봤더니 아들은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더군요. 익숙한 듯 손놀림도 서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네 처는 어디 갔길래 또 혼자 라면이냐? 엄마, 집사람이 요즘 몸이 약해져서 운동 다녀요. 하는 일도 없는 애가 남편 밥은 차려주고 운동하면 덧나니? 요즘 헛바람이라도 든 것 같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니까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지만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이가 남편 밥조차 챙기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용히 식어갈 쯤 하루 날을 잡아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말들을 단단히 꺼내야겠다고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답장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결국 경고장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무조건 우리 집에 들러라.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답장도 없이 무시한다면 CM인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그날 밤 늦은 시간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현관 앞에 선 며느리는 처음 만났던 그 단아하고 환한 얼굴이 아닌 어딘가 많이 수척하고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문자 보고 바로 왔습니다. 문 앞에 선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이미 실망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말하지 않은 만큼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 너 도대체 뭐하는 애니? 집에서 살림만 난다는 애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남편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며느린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서요. 운동도 하고 명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명상? 네 남편 밥도 안 챙기고 명상을 한다고? 그 시간에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 생각은 안 해봤니? 아니 신혼 초에는 싹싹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놀자 판이니? 솔직히 너한테 실망이다. 제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남편 식사도 잘 챙기고 내조도 열심히 할게요.
고개를 숙인 채로 사과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웠지만 전 그걸 그냥 연기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약속했으니 믿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아들 집에 갔을 때 또다시 라면 냄비가 홀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또 라면이냐 이놈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린 또 운동 나갔다 했고 아들은 애써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속엔 의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이상하다. 그리고 며칠 후 결심했죠.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경고도 없이 제대로 따져야겠다. 낮 시간이었고 며느리가 혼자 있을 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며느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운동이라도 가는 걸까 싶어 반가운 듯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며느린 주차장에 있던 검은 외제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것이 아니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숨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고 차가 멀어지기 전 얼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외제차 따라가 주세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택시기사는 눈치 한번 주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능수능란한 운전 실력 덕분에 그 차를 들키지 않고 바짝 뒤쫓을 수 있었고 결국 한 건물 앞에 도착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걸음은 익숙한 듯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숨을 죽인 채 며느리의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제차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제 아들 또래로 보였어요. 쭉 빼입은 양복을 보니 물찬제비 같더군요. 두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긴 상가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서는 층을 보고 게시판을 확인해 봤더니 룸카페라고 쓰여 있는 곳이더군요. 뭐 하는 곳인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말 그대로 룸 안으로 들어가 커피 마시고 데이트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바람을 피우려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쯤 나왔어요. 며느리가 바람난 걸 알게 된 저는 충격에 호흡이 가빠졌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 괘씸한 며느리를 더는 가족으로 둬선 안 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정도 혼자 속으로 앓다가 이내 아들을 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왜 저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랑 둘이 밥 먹고 싶어서. 에이, 그럼 제 집사람도 부르시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서운해하겠네요. 너 네 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당연히 알죠. 하늘 아래 제일 착하고 예쁜 여자죠. 난 집사람 못 만났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요즘 운동 다닌다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난 것도 모르고 해벌쩍 웃으며 좋다고 난리더군요. 며느리가 상간남과 바람 피우러 룸카페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마음먹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픈 거 아니야. 엄마,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집사람도 아픈 곳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요. 속으로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바람 피우는 중이니 아플 곳이 있을 리가 없었죠. 순진한 얼굴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일러주고 싶었는데 차마 아들의 초롱초롱한 사랑에 빠져있는 눈을 보니 며느리의 바람을 말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저녁만 먹이고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때였습니다. 멈춰선 택시 안에서 외제차를 바라보던 그 순간 며느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 위에 며느리의 이름이 떴고 저는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운해요.
저도 불러주시지. 어디 가셨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끝에 가시가 박혔죠. 뭐? 지금 너 나한테 밥 타령하는 거야?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집에서 밥 한 번 해먹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네? 어머님 저한테 화나셨어요? 그래. 너한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냐? 네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니? 뭐 때문에요? 아, 남편 식사요? 저 어머님께 혼난 뒤로 잘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딱 한 번 그이가 혼자 라면을 먹은 것 같아요. 그날 하필 어머님이 오신 거고요. 다른 날은 저 정말 잘 챙기고 있어요. 약속 없으면 늘 함께 밥 먹고 남편 내조도 열심히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제 귀엔 그 모든 말이 핑계처럼만 들렸습니다. 말이 길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안 들어봤니? 그게 꼭 너 같은 사람 두고 하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는 거니? 좋아. 내일 내 집으로 건너와라. 오늘은 내 아들한테 차마 말을 못했지만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 반드시. 전화를 끊으며 제 안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곁에 그런 여자를 둘 순 없었기에 다음 날 며느린 약속한 시간에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린 평소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빛도 피곤해 보였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죠. 저는 일부러 거실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물 한 잔도 내오지 않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앉을 것 없어. 그냥 서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화나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이 혼자 라면 먹은 건 정말 우연히 그런 날에 어머님이 오신 거였고. 닥쳐. 네? 어머님 말씀이... 왜? 열받니?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불렀을 것 같니? 내가 네가 집 밖에서 무슨 짓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다 보셨어요? 아, 그럼 곤란한데. 사실 어머님과 남편 모르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정리?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내 눈으로 본 이상 이젠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아들의 아내로 널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님, 너무 잔인한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약한 마음도 있고. 실수? 그걸 실수라고 해? 아우, 더러워서 내 입으론 차마 말을 못하겠구나. 너도 인정했으니 됐다. 이제 네 입으로 내 아들한테 사실 말하고 이혼해. 며느리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섰고 얼굴은 점점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님, 그래야 한다면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런 것이니 제가 물러날게요. 뭘 잘했다고 울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 주둥이로 내 아들한테 사실 전하고 스스로 끝내! 따기만 안 날렸지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주고 내쫓았습니다. 제게 남은 일은 이제 하나, 며느리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며느리와 이혼하겠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마침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너 결정한 거니? 무슨 결정이요? 엄마, 모레 엄마 생신인 거 알죠? 제가 엄마랑 해외여행 가려고 티켓을 끊어놨어요. 좋죠? 뭐? 생일? 벌써 그렇게 됐나? 아들, 내 생일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생신보다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엄마, 우리 부부랑 같이 세부로 여행 가요. 짐은 옷만 몇 벌 싸세요. 아들! 하지만 아들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여행 이야기만 하더니 대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며느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며느린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행 다녀와서 꼭 말할게요. 이별 여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았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행 다녀오면 어머님이 시킨 대로 이혼할게요. 진실을 밝히고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아들에게 말하자니 기뻐하는 녀석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 같았고, 또 외도라는 진실은 당사자가 직접 고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억지로 여행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 생일 아침 비행기에 오르는데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같았죠. 이를 꽉 깨물며 화를 참는 저에게 아들이 다가와 양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기분 안 좋으세요? 생신인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세요? 엄마가 전에 세부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미안하다. 내가 잠이 덜 깬 모양이다. 아, 너무 이른 시간에 나와서 피곤하셨구나. 비행기 타면 한숨 주무세요. 도착하면 신나게 놀자고요. 생신 파티도 거하게 하고요. 고맙다, 아들. 기뻐하며 들떠있는 아들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도저히 말 한마디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입꼬리를 올려 억지 웃음을 지은 채 며느리와 나란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기류도 아닌 진짜 숨막히는 기운. 고개를 살짝 돌려 비행기 객석을 둘러보는데 그 사람,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조수석에 올라탔던 그 남자. 그 상간남이 같은 비행기에 타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곁, 반대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깔아뭉개고 싶었습니다. 반토막을 내도 모자랄 만큼의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옆에서 헤헤 웃으며 물티슈를 건네는 아들 얼굴이 눈에 밟혔죠.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 생일이라고 기뻐하며 웃는 그의 앞에서 저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억울함,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을 아작내리라고 말이죠. 아들이 엄마, 피곤하시면 잠깐 눈 좀 붙이세요 하고 권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며느리와 상간남 쪽으로 박혀 있었고 그들이 숨쉬는 공기조차 못마땅할 만큼 속이 뒤집혔죠. 상간남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그를 노려보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며느린 달랐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죄인의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며느리가 화장실을 유독 자주 들락거린다는 거였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신경이 거슬려 한마디 던졌죠. 넌 뭘 잘못 먹었니? 왜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거야, 신경 거슬리게?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렇게 속이 안 좋으면 여행이고 나발이고 집에나 있지 뭐하러 따라 나와? 내 아들이랑 둘이서만 다녀와도 충분한데. 그 말은 아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고개를 돌려 며느리 귀에만 들어가게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린 제 표정만 봐도 알아차린 듯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 진짜로 이혼해야 해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럼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도 계속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네가 그놈을 달고 비행기를 탔잖아. 보셨어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보셨어요? 넌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해봐. 내가 싹 다 까발리고 니들 두 인간 착살내버릴 줄 알아.
그렇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자 며느린 그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이기만 했습니다. 눈물은 닦지도 못한 채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며느린 이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섰는데 상간남도 그 뒤를 따라가더군요. 이 두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장을 잡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사다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긴 화장실 문에 노크를 하니 며느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기다려주세요. 아직 볼일 보는 중입니다. 나다 새아가. 너 뭘 하길래 숨을 헐떡이냐? 어머님이세요? 금방 나가지 못하니까 좀 이따 오세요. 죄송해요. 다 아니까 문 열어. 네가 거기서 누구랑 뭘 하는지 아니까 문 열라고.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좀 이따 나갈게요. 이게 끝까지 내가 문 부숴버리기 전에 나와!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승무원이 저에게 제지하더군요. 화장실이 급하시군요. 다른 칸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 나 여기 안에 있는 여자한테 볼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이 급하신 게 아니면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거기서 더 큰 소리를 치려는데 승무원 하나가 더 붙어서 하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저는 자리에 앉은 척하다가 승무원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주위를 둘러봤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부르더군요. 저기 며느님 찾으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전 아주머니 뒤에 앉은 사람인데 고부 사이인 걸 들었어요. 아까 화장실 갔던 며느님 비즈니스석으로 옮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비즈니스석으로 옮겼다고요? 네, 화장실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지 쓰러졌거든요. 아까 보니까 피도 보였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둘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쓰러졌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잠시 아들 쪽을 봤더니 쿨쿨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비행기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이 제지하길래 제 며느리를 찾는다고 말하니 안내해 주더군요. 비즈니스석으로 왜 옮겼는지, 거기서 상간남과 둘이 뭘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윽고 비즈니스석까지 왔더니 며느리와 상간남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다급하게 약을 먹이고 며느리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비행기 안에서도 그 짓을 못 참고 처하는 거냐? 상간남이 고개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맞으시죠? 저 경훈이 사촌 오빠입니다. 결혼식 때 인사드렸는데요. 사촌 오빠? 하!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당신 내 며느리랑 바람난 놈이잖아. 바람이요? 사돈어른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대답은 며느리 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며느리의 어깨를 툭 치며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당장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금방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너희 상간남이랑 화장실에서 무슨 짓 했어? 그리고 얘가 사촌 오빠라고? 개뿔 같은 소리 집어쳐. 내가 눈뜬 장님이냐? 상간남이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돼서 같이 여행하자고 했던 거예요. 몸이 아파? 어머님,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아파서 그래서 이혼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큰 비밀을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남편한테 말 못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신 줄 알고 그래서 저 끊어내라고 하신 줄... 그 순간 멘붕이 와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럼 너 바람난 게 아니었어? 지난번에 룸카페 갔던 건 또 뭐야? 내가 검색해봤단 말이다. 거기 바람 피우기 좋다는 데잖아.
그러자 사촌 오빠라는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 병원이 룸카페 옆에 있어요. 며칠 전에 개원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게시판에도 안 달았거든요. 그날은 경원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점심시간에 직접 데리러 간 겁니다. 뭐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의사가 직접 데리고 다닌다는 거요? 폐색전증입니다. 폐 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병이에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혈액 응고로 폐가 막히면 각혈도 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이나 실신도 올 수 있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피를 봤다고 하셨죠? 그게 각혈입니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내가 며느리가 아픈 걸 바람핀 걸로 착각한 거란 말이야? 사돈어른,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은이는 환자입니다. 비행기 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혼하기 전에 꼭 남편과 어머님과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제가 보호 차원에서 비행기표 끊고 따라온 겁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혼을 종용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 착하고 예쁜 며느리는 자신이 아픈 게 짐이 돼버렸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세기 네가 바람 피운 줄 알고 이혼하라고 소리쳤다. 이거사, 그럼 아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제가 아파서 끊어내려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려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세기, 그래서 네 몸 상태는 지금 어떤 거니? 비행기 타면 안 될 정도라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따라왔니?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님과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요.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두 사람과 여행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그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 말을 받아들였고 이별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추억을 만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죄책감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이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이혼이야. 그런 일 없으니까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때였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처럼 문득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서 있는 그 모습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박았습니다. 넌 뭐하는 놈이야? 네 처가 폐색전증이라는 거 몰랐냐? 폐색전증이요? 그게 뭐예요? 집사람이 감기 자주 걸리긴 했는데 병이 있었어요? 정말 뭘 모른다기보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며 하나하나 전부 다 일러줬습니다. 며느리 상태, 병의 무서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제야 아들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며느리를 향해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금 경은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몸 상태는 다행히 호전 중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으로 갑작스런 각혈이 와서 몸이 많이 지쳤어요. 약을 복용했으니 좀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세부에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하루 입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약은 아마도 오래 복용해야 할 거예요. 완치라고 믿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며느리의 다른 손을 감싸쥐었고 세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엉켜 하나가 됐죠. 으이구, 이 미련한 거사. 아픈 걸 왜 숨겨? 왜 그래, 왜? 어머님, 죄송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졸지에 아픈 며느리 이혼시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 뻔했네. 세아가 도대체 날 어떻게 봤길래... 아휴, 아니다, 됐다. 넌 여기서 의사 오빠랑 같이 있어. 우린 자리로 돌아갈게. 승무원들이 빨리 가라고 하네. 어머님, 여보, 나만 편하게 누워가서 미안해요. 이따 세부 도착해서 봐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자리를 떠났고 며느린 조용히 비즈니스석에 누운 채 쉬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우린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하루 입원 치료만 받고 퇴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바닷바람이 막 일어나는 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닷가로 좀 나갈래요? 병실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요. 그 말에 우리 넷, 저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촌 오빠까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푸른 물결은 끝없이 밀려왔고 하늘은 속이 뻥 뚫릴 만큼 청명했죠. 그날 우리는 모처럼 마음껏 웃고 뛰고 사진을 찍고 먹고 모든 오해를 날려버린 듯이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며느리에게 특별한 이상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 집을 찾았습니다. 세아가, 네 몸에 좋은 것들로만 해서 밥 지었어. 어서 한술 떠라. 어머님, 매일 오셔서 고생이시네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오늘은 내가 밥 먹고 약 먹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갈 거다.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하라고 했으니까 나랑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자.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제가 건강해지면 꼭 2배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며느리를 제가 한때 바람난 여자로 의심했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웠답니다. 다행히 며느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얼굴빛도 밝아지고 예전처럼 싱글벙글한 웃음도 돌아왔죠. 하지만 이 병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더군요. 며칠 약을 거른 날엔 어김없이 증상이 도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기침 끝에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가슴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빛이 많이 어두웠고 그 모습이 어쩐지 불길한 예감을 불러왔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냐? 또? 네 병이 더 심해진 거야? 도대체 그 병은 왜 너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 아니, 폐색전증 완치하는 사람 많다는데 왜 너한테만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님, 저 이제 안 아파요. 약도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약을 끊어? 아이, 세아가 네 얼굴 좀 봐. 헬스칸이 많이 상했다고. 마음대로 약 끊으면 큰일 나는 병이잖아. 네 사촌 오빠한테 당장 가서 진료받고 다시 약 타자. 얼른 따라 나서. 어머님, 진짜 괜찮다니까요. 내가 안 괜찮어. 네가 멀쩡하다는데 왜 내 속은 부글부글한 거냐?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 그랬지? 그래, 말해봐라. 그 병 이야기 말고 뭐 다른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환한 얼굴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정말이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을 달고 사는 며느리 몸 상태 때문에 이세에 대한 기대는 진작 접은 지 오래였고 그래서 이 소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네, 약을 안 먹고 지냈는데 어느 날 또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한테 갔더니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에 가보래요.
그래서 검사 받았더니 진짜로 임신이라 했단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 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 가졌어요. 이제 어머님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아이, 정말 잘 됐다. 아이, 정말 축하한다, 세아가.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전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울면서도 웃었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기적 같은 아이가 우리 곁에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태교할 수 있도록 거의 신혼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들 퇴근 전까진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며느리 손엔 물 한 방울도 닿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아침엔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점심엔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직접 담근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산책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같이 나갔어요. 세아가, 오늘은 햇살이 좋네. 저쪽 벤치에 앉아서 태교 동화책 하나 읽어볼까? 어머님, 진짜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으세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얘가 별말을 다 하네. 내가 왜 네 시어머니겠니? 지금은 네 아이 할머니기도 한걸. 너도 우리 손녀의 엄마가 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야 해. 명심해라. 그렇게 웃으며 보낸 10달. 놀랍게도 진통도 없이 병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 순산으로 예쁘고 귀여운 공주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는 정말이지 며느리를 쏙 빼닮았더군요.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작은 손가락까지 딱 그 아이 축소판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며느리랑 똑 닮았네. 눈꼬리며 인매까지 똑같아. 어머님, 저도 닮았지만 남편도 많이 닮았어요. 쌍꺼풀은 아빠한테 간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새애기 너를 더 많이 닮았어. 아우, 얼마나 예쁜지. 아가야, 네 엄마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이다.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잘 해냈어. 이제 넌 엄마다. 아프려면 허락받고 아파야 해. 절대 다시 그 병 재발하지 않게 꼬박꼬박 약 챙기고 무리하지 말고. 명령이다. 알겠지? 네, 어머님. 어머님 명령이니 평생 지킬게요. 새 생명이 우리 곁에 찾아오자 세상의 모든 기쁨이 2배, 3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되고 나서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간 건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엔 늘 아기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웃었죠. 아유, 우리 아들놈이 딸이 엄청 예쁜가 보네. 이 엄마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애기 얼굴만 쳐다보네. 하루 종일 보고 싶었지? 네, 엄마 진짜 예뻐요. 애기가 웃는 거 보면 그냥 다 풀려요. 근데 엄마 얼굴도 봤어요. 저 불효자 만들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절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일자리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머님이 아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또 병나는 거 아니야? 직장 나가서 스트레스 받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우, 난 걱정돼서 너를 밖으로 못 내보내겠어. 어머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다시 아프지 않겠다고. 지킬게요, 꼭. 그리고요, 세상도 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더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성숙하고 대견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아가도 잘 키우고 너도 너 삶을 살아야지. 애는 내가 본다. 손녀 키우는 재미로 내 인생 이막도 활짝 열렸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에서 할머니로 정식 진급해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새벽엔 토닥이며 재우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고 며느린 다시 사회로 나아가 당당히 일하며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제 무릎 위에는 잘 자고 있는 우리 손녀가 코를 골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썰밤에 사연을 적다 보니 조금 앞뒤가 뒤죽박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 늙은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작은 따뜻함 하나쯤은 건져가시리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재산입니다.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오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 하나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답니다. 감사합니다.